유엔에 따르면 인도는 2023년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순위에서 미국이 어디에 속할지 짐작이 되세요? 3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규모 면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예요. 지구 면적의 약 6%를 차지하죠. 3억 3,500만 명의 인구가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죠. 한 지역에 다 밀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미국의 인구는 꽤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을 가로지르는 선을 그려볼게요. 이 선은 북쪽의 노스다코다에서 남쪽의 텍사스까지 이어집니다. 인구 조사 데이터를 입력하고 몇 가지 계산을 해보면 놀라운 수치가 나타나요. 미국 인구의 80%가 가상의 선의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서쪽에 살고 있고요. 미국인 5명 중 1명에 불과해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못 믿겠다고요? 밤에 미국의 위성 지도를 보세요. 오른쪽 부분이 꽤 밝게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하지만 왜 그럴까요? 인구 불균형이 이렇게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역사와 지리를 생각해 보세요. 동부 해안은 1776년 미국이 독립한 곳입니다. 이곳이 최초의 13개 식민지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착민들은 서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루이지애나 메이비였어요. 오늘날 이 지역은 대부분 우리가 중서부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미시시피강 유역과 잘 맞닿아 있어요. 즉, 농업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이 풍부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인구의 급증을 의미할까요? 미국의 인구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국민이 동부 또는 서부 해안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중부의 넓은 땅이 사실상 비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지역을 미국의 저인구 벨트라고 부릅니다. 북쪽의 캐나다 국경에서 남쪽의 멕시코까지 뻗어 있어요. 이 땅의 총 표면적은 9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2배 크기예요. 하나의 거대한 땅이죠. 사실 이 좁은 땅덩어리가 미국 본토의 12%를 차지합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이요. 이 벨트는 몬태나,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 등 7개 주를 남북으로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완전히 비어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3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략 섬나라 자메이카의 인구와 비슷하죠. 하지만 이곳에는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나이지리아의 총 국토 면적은 미국의 인구 밀집 지역보다 약간 더 큽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무려 2억 6천만 명에 달해요. 지구상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왜 미국 중서부 지역은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역사 수업 시간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동부 해안에서 서부 해안으로 확장되었는지 이미 언급했죠. 그렇다고 해서 서부가 너무 뒤쳐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도시들은 1850년에 통합됐어요. 시카고보다 불과 13년 뒤의 일입니다. 이듬 해에는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통합됐고요.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리고 1869년 미국은 최초의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교통 측면에서 미국은 통일됐어요. 미국 중심부의 인구가 적은 이유를 설명할 만큼 강력한 역사적 이유는 없습니다. 흥미로운 지리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미국의 실제 지도를 보면 이 벨트가 대평원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평평에서 대규모 정착지에 이상적일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동쪽에는 산으로 뒤덮인 갈색의 거대한 지역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 산이 아닙니다. 로키 산맥이에요. 약 7,600만 년 전의 산맥입니다. 4,200m가 넘는 봉우리가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로키 산맥의 대부분은 광활한 자연보호구역인 국립공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맥이 이 지역의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빛 그림자 효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상공의 습한 날씨 시스템이 형성됩니다. 그런 다음 동쪽으로 이동해서 로키 산맥을 만나게 돼요. 공기는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공기가 냉각되고 응결돼요. 최종 결과는 산맥의 서쪽이나 서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비와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몇 방울만 떨어져요. 태평양의 공기가 마침내 태평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수분을 많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상 시스템은 주변 지형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해요. 이로 인해 로키 산맥 동쪽에는 건조한 기후가 형성됩니다.
이곳은 미국인이 거의 살지 않는 벨트의 정확한 위치이며 미국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정착민들이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서쪽으로 계속 갈 거야. 게다가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 평야의 기후는 농업에 적합하지 않고 기온의 큰 변동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루에도 기온이 20도에서 마이너스 1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온도의 급격한 변화는 인체에 해로워요.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죠. 남부 캘리포니아도 비슷하게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4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예요. 그 비결은 뭘까요? 방대한 관계 운하와 수로 네트워크, 그리고 콜로라도 강의 물 공급 덕분입니다. 대평원의 여름은 매우 덥고 겨울은 매우 추워요. 이러한 거친 날씨 패턴의 원인은 북극풍 때문입니다. 북극풍은 로키 산맥의 능선을 따라 피기백을 타고 올라갔다가 평원으로 빠르게 내려와요. 예를 들어 와이오밍의 겨울날은 기분 좋게 따뜻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기온이 영하로 쉽게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곳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을걸요? 미국인의 99%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편안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온화한 기후대에 사는 것을 선택해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곳은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대륙 중 가장 건조한 대륙을 보세요. 정답은 호주입니다. 호주는 국토의 거의 70%가 건조하거나 반건조 상태예요. 사막이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죠. 그래서 호주인들은 해안 지역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호주인의 90%는 시드니, 멜버른, 퍼스 같은 대도시에 살고 있어요. 유일한 예외는 수도인 캔버라입니다. 수자원과 가까운 내륙에 건설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주의 내륙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미시간호 12개 크기의 지역의 주요 도시가 하나뿐이에요. 앨리스 스프링스 주민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은 진정 오아시스에 살고 있어요. 유럽처럼 온화한 기후를 가진 곳은 어떨까요?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나요? 국가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는 인구의 77%가 도시 지역에 거주해요. 독일에는 선택할 수 있는 주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쾰른은 모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하지만 이웃 프랑스를 살펴보면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몇 개나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당연히 파리입니다. 파리는 수도권에 120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도시의 인구는 각각 200만 명에 불과해요. 엄청난 불균형이 느껴지시나요? 이는 대부분의 유럽 대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인구의 35%가 수도인 아테네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이 부족한 미국의 중심부는 특별한 예가 아니에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대도시에서 더 많습니다. 미국의 상위 100개의 대도시가 미국 GDP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동해안과 서해안에 위치해 있어요. 미국의 저인구 벨트에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없습니다.